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더 이상 조회수만은 없는 방역 수칙보다는 백신 접종률을 서둘러 끌어올리는 게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정부가 접종 완료자에 대한 여러 혜택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중에 하나로 자가격리 면제 조건이 폭넓어졌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그동안은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밀접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거나 델타 등 변이 감염자인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증상이 없다면 접종 완료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을 경우 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2차례 PCR 검사만 받게 됩니다. 다만 2주 동안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등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되었기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4분기 접종 세부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12살에서 17살 사이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접종 계획이 포함됩니다. 성인에 비해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지난 한 주에만 학생 1,700명이 감염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살에서 11살 아동은 화이자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지만 접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나라들에 대한 접종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문가 검토 그리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접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접종자 570만 명의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은 하겠지만 백신을 거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단이 화이자 백신 3차 접종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65세 이상과 요양시설 거주자, 또 50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저질 환자에 한해서 3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 3차 추가 접종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CDC 자문단은 5시간 동안 경로를 벌인 끝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해 백신 추가 접종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난 이들이 대상입니다. The FDA has already weighed in and said that these booster doses, the third Pfizer dose, is safe and it's effective for people over 65 and people who are at high risk. 50세에서 64세 사이에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에게도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 식품의약국이 어제 65세 이상과 중증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추가 접종을 긴급 승인한 것보다 대상을 더 축소한 겁니다. 때문에 CDC는 추가 투표를 통해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청장년층 가운데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이번 권고를 승인하는 대로 미국은 추가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백신 수급의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미국도 추가 접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만 미 식품의약국 자문단에 이어 CDC 자문단도 추가 접종 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의 지속성 등 데이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는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오래전부터 동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내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내용 이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대화를 제의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동시가입 30주년인 올해 유엔 총회도 별다른 계기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 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 점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핵실험이나 ICBM 발사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그 미국이 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의 어떤 그 긴장 고조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 종전선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합의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때도 3자는 남북미를 말하는 것이었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 북한 비핵화 변수가 등장했고 이를 종전선언과 언제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현안 중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초로입니다. 북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성 외무성 부상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재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 번 선언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며 미국의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철회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보장에서 최우선적인 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미국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넉 달 만에 다시 가진 양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 등 한일 간 현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50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의 양자회담은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 계기로 만난 지 넉 달 만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남북 협력과 대화,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수출 규제도 논의됐습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과거사에 대한 해법 마련에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했고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도 한국은 반대 의사를, 일본은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이 각자 입장을 펼치는 데 주력한 만큼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는 한미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습니다. 북한과 북핵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종전선언, 북한 문제 이런 것도 좀 얘기하셨나요? 물론.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후변화와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00명대로 발생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이 늘어난 영향인데 정부는 다소 느슨해진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황정우 기자,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34명입니다. 국내 발생 2,416명, 해외 유입 18명입니다. 명절 연휴가 끝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내 발생 기준 서울에서 903명, 경기 704명, 인천에서 140명이 나와서 수도권에서만 72% 정도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은 대구 128명, 대전 71명, 전북 62명 등입니다.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56만여 명 늘어서 지금까지 인구의 72.3%인 3,713만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2,258만여 명으로 인구의 44% 정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지만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지자체 등에서 방역 체계를 다시 보강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모임 인원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선 저녁 6시 이전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6명,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6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가정과 식당, 카페뿐입니다. 중대본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달라고 부탁했고 질병청은 접종 간격을 단축시키는 등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0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료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인데 앞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이 걱정입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조용옥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인상폭은 1kW시당 3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1,050원가량 요금이 오릅니다. 지난달 18만 원 넘는 요금을 낸 조 씨의 경우 4,000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지난 2013년 11월 이후 거의 8년 만의 인상입니다. 야채값도 오르고 전기값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는 좀 너무 힘이 들죠.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연속 적용하지 않았던 연료비 연동제를 더는 유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발전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보다 40%가량 급등했고 발전용 석탄도 126%나 올랐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올려야 할 전기요금은 1kW시당 13.8원, 그러나 분기당 최대 인상폭인 3원까지만 이번에 올린 겁니다. 여기에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올해 적자 규모가 4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가격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물가입니다. 최근 우유업체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등 소비자 물가는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민자 발전 위주이기 때문에 이 즉각적인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의 수입 물가에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전기료 감면이나 중소기업 전용 요금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앞길에서 SUV 차량이 시민들에게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길을 건너던 6살 아이 등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곳곳에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갑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로 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 몇 명이 막 날아가고 바닥에 떨어지신 분들이 막 미동도 없으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운전자는 멈추지도 않고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막. 하여튼 나는 기차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만큼 소리가 와장창했어. 하여튼 으악 소리 나고 막 우는 소리까지 나더라니까. 밖으로 뛰어나가갖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뛰면서. 이 사고로 엄마와 함께 길을 건너던 6살 여자아이 등 6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중국발 헝다 우려가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역시 개인의 사자의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45포인트 상승한 3,139.03에 코스닥은 7.16포인트 오른 1,043.4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주요 지수가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기관의 팔자에도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카카오가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LNF가 테슬라의 대규모 수주 기대감에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LG이노텍이 긍정적인 전망에 힘입어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급등했던 셀트리온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3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50여 년 전에 출판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대형 서점에 자본론 관련 책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당시 마르크스가 지적한 빈부격차의 확대와 기후 변화 등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독서 모임도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富裕層、それからそうでない方々にどんどんこう二極化が進んでいるような、果たして本当にこのままでですね。 마르크스의 막내딸 엘리노어 마르크스의 삶을 그린 영화도 상영 중입니다. 富の分配とか労働者の権利とか現代に通じる問題を取り上げていて面白いかなと. 엘리노어 마르크스는 당시 억압받던 여성들의 권리 향상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9世紀に女性や労働者の権利を求めて戦った人たちの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 코로나19로 빈부격차 같은 사회적 모순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 지금 18세기 혼돈의 영국 사회를 비판한 자본론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일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영국 런던의 명소 타워브리지 앞에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 얼음 조각상. 워터에이드 자선단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전시한 겁니다. 조각상은 아프리카와 인도 등지에서 기후변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He lives in Burkina Faso. He's got a family, and he's got a dedication over here, which explains that sometimes when his droughts get longer, he has to make hard choices about what water is used for.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이산 가뭄으로 일상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Another girl from Mali. And for them, they're not waiting around for help. They're getting on, fetching water for their families and for their health. But so that access to clean water close to home will be life change for them. 워터에이드 측은 얼음 조각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물 부족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취미삼아 금속 탐지 활동을 하던 한 덴마크인이 1500년 전 황금 유물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옐링에서 고고학계를 놀래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금으로 된 메달과 주화, 장신구 등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규모인데 발견된 유물은 모두 22점. 1500년 전인 5세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Es ist der schönste Goldfund, den ich je gesehen habe, vor allem auch, weil er so groß ist. 발견 규모나 내용면에서 덴마크 역사상 최대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발견을 한 사람은 최근에 취미로 금속 탐지 활동을 하기 시작한 일반인이었습니다. Dänemark ist 43.000 Quadratkilometer groß und ich platziere den Detektor direkt auf einem Goldschatz. 덴마크에선 코로나 시대의 취미 활동으로 금속 탐지를 하는 이른바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견으로 이들에게 더 큰 용기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진 산시성 시안에서 고대 중국인들의 스포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축구는 한나라 때 병사들 사이에 유행했던 운동입니다. 4개의 가죽 조각을 이어붙이고 안에 동물의 털을 채워 넣어 공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럭비공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汉代的蹴鞠，其实我们从它的规则，包括它的球场来看，跟咱们现在足球比赛还有一定的相似之处。 당나라 때가 중국 고대 스포츠의 번영기였습니다. 말을 타고 공을 치는 격구는 황제부터 평민까지 누구나 즐길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장안에만 30곳이 넘는 격구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돌골족 수장과 격구를 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 남아있는데 격구가 외교 수단으로도 이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격, 역도, 줄다리기 등은 일상의 활동이 스포츠로 발전한 경우입니다. 일부 종목은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전해져 세계 스포츠 발전에도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대장동 의혹 자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아 1,000배 넘는 수익을 냈다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의 사건을 공공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캠프는 김 원내대표 등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지난 19일 고발장을 냈습니다. 김 원내대표 등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장동 의혹이 실제 허위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서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대검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사후 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퇴임 뒤 화천대유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판과 대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화천대유 측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해 권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성남 대장동 개발사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대장지구 의혹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모습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연휴 기간 대장동 의혹 여론전을 벌이던 국민의힘이 국회 내 대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했고 수사를 특검에서 받도록 해준 데에서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예고대로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공조 형식으로 양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 전반에 특혜나 위법이 있었는지, 시행사 설립과 입찰, 선정 등의 과정에서 특혜 제공은 없었는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에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 등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캠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특검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의할 것으로. 국민의힘은 특검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시도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나 특검 법안 본회의 통과가 어렵겠지만 전국 주도권 차원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 등의 방식에는 반대하지만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공공개발의 외피를 쓴 민간개발 특혜 의혹이 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의혹 국감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화천대유 방지법을 공약하며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어서 문예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당 차원에서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검당 유착 의혹을 물타기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의 공공개발을 막았던 것도 민간 개발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 아니었냐라고 맞받았습니다. 왜 공공개발을 못했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 대응 기조지만 캠프에서는 이어지는 논란이 호남권 경선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는 기류도 상당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옹호한 김두관, 추미애 후보를 향해선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의혹을 제기해온 이낙연 후보 측에 대해 국민의힘과 한데 묶어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공약 발표 형식으로 대장동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거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본선 경쟁에서 불안한 후보일 수 있다고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이번 주말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라는 호남 경선 결과가 나옵니다. 최근에 대장동 의혹이 타깃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어제 추분을 기점으로 조금씩 밤이 길어지면서 가을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이 7.6도 등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부 지역은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 쌀쌀했는데요. 하지만 추분이 지나도 늦더위가 남아있어 특히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주말인 내일 낮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3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춘천과 청주, 전주, 광주가 27도, 대구와 부산이 26도로 중부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